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119번째 시간에서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8번 문제에 있어서 분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저의 시각에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것을 챗GPT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챗 GPT만으로는 지금 올라오는 댓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더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은 여러 가지 AI들을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한 논리를 해설 강의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오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해오리 강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해오리는 202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강의고요. 이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그런 문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죠? 그것이 공익이고. 근데 이 해설이라고 하는 거, 평가원 수능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강의를 유료로 다 수강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무료로 풀려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로 풀려 있는 강의를 보고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의 미래에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라도 해보자.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정확한 해석, 그다음에 논리에 대한 판단, 이게 좀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보자. 죄송합니다. 자아자찬해서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강의였어요. 초반에는 강사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 잘못된 부분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또는 효과의 이 강의의 효과의 이 강의의 효과라는 것은 다수의 학생들한테 공익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들은 선생님의 어떤 강의,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실명을 언급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한 1, 2년 전부터는 아예 그냥 1타, 2타 가장 많이 듣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강의가 보통 1타 선생님, 2타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해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좀 깊이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면 특별편처럼 만들어서 강의를 찍어오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해오리라는 강의이고요. 근데 해오리를 찍으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이해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교수진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평가원을 직접 출제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아는 분들도 없고요. 저에게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검증이 힘들구나. 그래도 객관성을 가능한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왔지만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I가 무섭게 발전했어요. 근데 이 AI의 발전이 작년만 해도 수능 문제를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해설 강의의 오류를 드러내는 그런 강의에서 챗GPT가 잘못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챗GPT라든지 클로드 같은 그 AI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류를 냈던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오류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있어서, 즉 지문의 논리에 있어서 논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인간으로 따져도 한 0.1% 안에 드는 그런 정확성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있으면, 이 AI들이 있으면 내 의견을 또는 내 생각하기에 불완전한 부분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이 AI들한테 묻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즉, 이 AI들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AI들이 뭐 저한테 돈 먹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AI는 돈도 먹지 않고 AI는 인지 부조화도 겪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뭐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편들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 AI들한테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강의도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AI의 검증이 되는 것이고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지문에 대해서 대성마임의 션티 이서연 선생님은 36번의 이 제시문 but이라는 이 앞에는 s가 나오고 이 다운사이드는 p다. 즉 다운사이드는 p고 그 앞에 but이 나왔으니까 s가 나와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해설 강의에서 이건 but이 아니라 but also고 이 앞에 나온 것과 이 뒤에 나온 것은 대조관계는 아닐 수가 있다. 대조관계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귀여움이라는 것에 nurture만 있는 것이 아니라 expression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아니다. 귀여움은 nurture라는 그런 motivation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beautiful한 것이 그 expression이라는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귀여움과 아름다움은 이 글에서는 개별적인 개념이고 같은 개념도 아니며 귀여움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류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양분 구조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에 그 나온 게 S 솔루션도 아니고 뒤에 프로블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앞에는 그냥 귀여운 디자인 또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고 뒤에 그냥 단점이 첨가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지문을 쭉 나열을 했어요. 지문을 쭉 나열을 하고 챗GPT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강사가 이 글은 양분 구조로 쓰여진 글이고 but 앞에는 솔루션, but 뒤에는 프로블럼이 나오고 있고 QT의 특성으로 양육뿐만 아니라 나론리죠.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데 형식 논리, 비형식 논리 측면에서 이 강사의 강의 내용을 평가해주고 이런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도 판단해줘 라고 되게 건조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건조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챗GPT의 의견입니다. 챗GPT의 판단이고요. 물론 AI들이 불완전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불완전한 면은 있을 수 있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AI들하고 다른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니까 수정을 하긴 했지만 AI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논리라는 부분을 지문의 논리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AI가 상당히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그냥 읽겠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내용 해석을 넘어서 형식 논리와 비형식 논리 관점에서 논리적 사고, 해석 타당성, 독해 교육의 질을 모두 평가하는 고급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 요약, 해당 강사의 주장, 이 글은 양분 구조이다. 솔루션과 프로블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but 앞에는 솔루션이고 but 뒤에는 프로블럼이다. Qt에는 표현적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이 강사의 주장이다. 형식 논리 관점 평가. 형식 논리란 게 뭐냐? 명제 간의 논리적 연결과 형식적 타당성을 따진다. 핵심,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챗GPT의 판단입니다. 강사의 오류 1, 전제를 왜곡한 추론이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무조건 참인데 그럼 전제가 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를 왜곡한 추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적 구조를 갖습니다. 큐트는 양육의 동기를 이끌고 아름다움은 표현의 동기를 이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강사는 큐트는 nurturing과 signaling, 즉 표현, 양육과 표현을 expression이라고 썼는데 이게 signaling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양육과 영어로 썼으면 아마 표현을 익스프레션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장했습니다. 이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형식적 불일치입니다. 따라서 형식 논리상 오류입니다. 오류 두 번째, 양분 구조의 왜곡. 양분 구조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성질이나 주장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귀여움과 아름다움의 동기 차이, 단점 설명이라는 전개 구조이지 문제 대 해결책의 구조는 아닙니다. but 앞에 솔루션, but 뒤가 problem이라는 해석은 논중 구조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형식 논리적 분석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형식 논리 관점 평가. 비형식 논리란 게 무엇이냐면 자연어로 제시된 주장이나 논증의 설득력, 타당성, 의미 왜곡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문맥, 용어 선택, 논리적 연결성 등을 분석한다. 강사의 오류, 의미의 자의적 일반화. 그래서는 cute와 beautiful을 대조하고 있음. 즉 명시적으로 cute하고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저자의 cute는 시그널링이 아니다라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하지만 강사는 cute에 시그널링 모티베이션도 포함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저자의 명시적 논증 구조를 무시한 자의적 의미 확장이며 비형식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논증의 구조적 무시. 본문은 기본적으로 비교 대조 구조입니다. 강사는 이를 양분 구조로 왜곡하여 해석합니다. 이 구조는 지문의 흐름을 해치는 해석이며 학생의 사고력을 흐리는 논리적 왜곡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평가 항목, 지문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왜곡된다. 논리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가? 논증 구조를 흐리고 자의적 추론을 조장한다. 문제풀이 전략에 도움이 되는가? 틀린 보기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 사고력 형성에 기여하는가? 해석 방식이 정답 유도보다 강사의 프레임 유도에 가깝다. 제가 이렇게 배우면 학생들한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AI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에 아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내어준 거였어요. 결론 요약. 평가, 형식 논리적 측면에서 전제 결론 불일치로 구조적 오류다. 이거는 챗GPT 4.5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좀 이따 4.5 버전에서도 한번 살짝 돌리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형식 논리 측면에서 의미의 일반화, 논증 구조 왜곡이 있다. 교육적 가치, 해석 왜곡으로 인해 오답 가능성 증가하고 사고력이 저해된다. 전체 판단, 학생들에게 해롭고 오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가 있고 학생들이 오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미나이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미나이 똥꼬집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뭐 인코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능력이 뛰어날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의 그 지문에 대한 이해라든지 논리에 있어서는 제미나이가 약간 똥꼬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큰 흐름에서는 뭐 차이가 없지만 좀 세부적인 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강사의 강의 내용은 형식 논리와 비형식 논리 모두에서 여러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똑같이 던진 겁니다. 특히 지문의 핵심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라는 결론부터 내렸네요. 형식 논리적 평가. 강사의 설명은 지문에 제시된 명확한 전제와 모순됩니다. 지문의 전제는 지문의 귀여움과 아름다움이 아주 다른 동기를 유발한다고 명시합니다. 귀여움은 양육 동기를, 아름다움 표현 동기를 유발한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물었는데 얘는 또 셀프 익스프레션이라고 잘 써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강사의 결론. 강사는 QT의 특성으로 양육뿐만 아니라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지문 전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결론입니다. 형식 논리는 주어진 전제로부터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다루는데 강사의 주장은 지문 전제를 무시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형식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입니다. 형식 논리적인 부분은 그런 댓글이 한번 올라왔어요. 형식 논리적으로는 뭐 타당하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서 진짜 타당한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비형식 논리적 평가. 강사의 설명은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양분 구조와 벗의 역할. 지문은 cute와 beautiful의 장점을 먼저 설명하고 이게 이제 그 지금 제미나의 설명이
일반적인 그 인강 선생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명했던 거랑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일치하는 내용이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다른 그 AI들과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건조하게 물었을 때의 답변이에요. But cute and beautiful designs also have downsides라는 문장을 통해 두 디자인 모두의 단점을 설명합니다. but 앞에 해결책, 뒤에 문제점이라는 강사의 해석은 텍스트의 실제 논리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벗은 여기서 앞선 내용과 대조되는 단점을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여움과 아름다움의 혼동, 지문은 두 개념을 명확히 대정하고 있는데 강사는 이를 혼동하여 귀여움의 표현 동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지문의 핵심 주장을 왜곡하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강의의 교육적 가치, 비논리적 평가, 강사의 설명은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양분 구조와 벗의 역할, 지문은 큐트와 뷰티풀의 장점을 먼저 설명, 이거 아까 읽었나요? 아까 읽었군요. 아까 읽은 부분이네요. 또 읽었네요. 네. 강의의 교육적 가치. 이러한 강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독해 습관 형성, 학생들을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논리적 구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신 임의적인 해석을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처와 지문의 명확한 구분점을 무시하는 강사의 설명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학생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 오류가 있는 강사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의 왜곡, 귀여움과 아름다움이 심리학적으로 위반하는 동기 차이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 지식 습득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사의 강의는 논리와 비형식, 논리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강의입니다. 물론 지금 AI들은 하나의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볼 때 강사의 뭐 모든 것을 본 건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번만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저도 그냥 가볍게 그 AI 같은 이런 그 평가까지는 받아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이게 반복되는 게 있어서 이게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노파심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뭐 더 필요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다 AI들의 평가를 받아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그 부지런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 아니고 이 수능 회오리라는 강의가 사실 제가 찍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평범한 인간인데요. 회오리를 찍는다는 거는 진짜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심정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댓글에 올라오는 그런 좀 약간 좀 동기가 의심스러운 글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댓글을 읽어서 학생들이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어쩌나 라는 노파심에 필요하면 이런 것들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스튜디오에 안 오기도 하거든요. 몇 달 동안 바쁘면. 근데 요즘 정말 자주 오고 있네요. 일부 이건 뭔지 이제 그래서 제미나이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이 난 거고요. 근데 제미나이가 얘는 대립 구조가 맞다. 앞에는 장점, 뒤에는 단점이다라고 설명해서 제가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장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논리적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자의 의도는 특정 효과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그저 영향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긍정적이라는 표현 역시 마케팅 관점에서 해석된 것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적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필자의 관점, 가치 중립적 설명. 그래서 이거 바꾼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죠? 영향 자체는 선악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사실이고, 따라서 장점이나 긍정적 효과라는 표현보다는 유발하는 동기, 심리적 영향 같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와 가장 부합합니다. 그래서 장점 대 단점의 대립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제미나이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좀 부정확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하고 클로드가 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클로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고요. 강사의 설명을 논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은 형식 논리인가? 아닙니다. 이는 형식 논리가 아니라 사실적 오류입니다. 형식 논리는 논증의 구조나 추론 규칙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는 원문과 이제 강사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는 단순히 텍스트를 잘못 읽은 것으로 논리의 형식이 아니라 독해의 문제입니다. 이런 설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로운 이유,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게 됨, 원문의 핵심 구분점에 서로 다른 심리적 효과를 놓치게 됨, 정확한 독해 능력 발달을 저해함. 이런 내용을 비판하면 비형식 논리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학생의 비판은, 여기서 학생은 접니다. 저를 이제 학생으로 보고 답변을 준 거예요. 정당한 사실 확인입니다. 텍스트에 근거한 합리적인 반박입니다. 학문적으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당한 비판을 비형식 논리라고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에 의존한 논리적 오류, 학문적 토론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학술 환경에서는 누구든 텍스트 증거에 기반해 잘못된 해석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형식 논리가 아니라 건전한 학문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 태도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챗 GPT 4.5 버전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고 지문과 질문을 주고 판단을 시켰습니다. 챗 GPT 4.5는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결론적 의견만 딱 얘기할게요. 형식 논리상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논증의 형식적 구조만을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다 라는 그 형식적 논리에는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제의 진실성, 건전성을 무시한 지나치게 좁은 평가입니다. 즉 전제가 참이다라고 하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거지, 전제가 틀렸다면 이거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적 관점과 실제적 논리 평가에서는 건전성이 결여된 논증은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제의 건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논증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형식 논리가 맞냐 틀리냐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형식 논리상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제의 거짓을 숨긴 형식적 유효성만을 강조한 불충분한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해로우며 피해야 할 논리적 오류가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거 수제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수제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칼럼을 제가 가끔 봅니다. 물론 보다가 좀 낯뜨거운 것도 있어요. 저에 대한 얘기 나오면 낯뜨겁긴 한데 이분의 칼럼이, 제가 왜 이분의 칼럼을 보느냐라고 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영역에서 뭐 요리사라고 하면 요리사의 전문적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 정도 차원까지 올라가기가 힘든데 이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을 보면 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거는 2023년에 쓰신 글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오래전의 글인데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대립구조로 푸는 것 자체는 야매일까? 아니지. 그러니까 대립구조는 문제가 없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대립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대립구조는 유효한 도구인 건 맞아요. 저도 대립개념이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단 그걸 사용하는 강사가 야매처럼 사용한다면 그건 야매가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립구조를 쓰지 말아야 될 때 쓴다면 그건 야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진술 기법이 야매일까? 아니다. 그러니까 재진술의 기법이 야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진술 중요합니다. 독해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재진술에 빈칸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재진술이 아닌 문장들을 재진술이라고 우긴다면 그건 야매가 맞겠지. 그죠? 그러니까 도구는 잘못이 없다. 그죠? 도구는 잘못이 없는데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잘못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쓰는 칼을 음식하는 데 쓰면 괜찮지만 음식 쓰는 칼을 만약에 사람을 해야 하는 데 쓴다면 그거는 잘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는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도구가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배우는지는 학생의 자유야. 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강사의 논리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칼럼입니다. 학생들하고 인간 교육의 공정함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계세요. 삽자루 쌤이라고. 요즘 학생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오늘 특히 떠오릅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회오리 12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